최근에 천궁2 전 세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요격률 96%, 한마디로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추가로 구매해야겠다, 얼마나 급박했던지 자국 비행기를 끌고 와서 비행기에 실어서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고마운 마음에 원유 지원이나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저희가 실전 경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개마공원에서 싸울 거를 감안해서 무기를 개발하니까 미국과 구소련의 군사 기술력들이 결합되면서 혼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K방산의 무기체계의 DNA 자체는 독보적이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K방산의 저력이 앞으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아니, 혹시 바뀌었나요? 이번 전쟁으로 천궁2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많이 치솟았는데요. (96%의) 요격률을 보여줬다.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요격률 96%라고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경이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96%라는 숫자를 전 처음 봤어요. 사실 저도 이제 국방부 오래 취재를 했고 출입도 예. 오래 했는데 96%가 가능한 맞습니다. 숫자인가?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통상의 미사일 요격 체계의 요격 성공률을 2발일 때는 1발 이상, 3발을 발사했을 때는 2발 이상을 명중을 시키면 요격률을 달성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3발 중 2발을 맞췄다는 것은 약 70% 정도로 의미하는데 네. 지금 현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 성공률이 80% 미만입니다. 약 70%에서 80% 내외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96%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 불가죠. 현존하는 지구상 이제 저고도로부터 중고도를 담당하는 요격 체계로서는 압도적인 요격 성공률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쏘면 거의 다 맞췄다. 60발을 쏴서 96%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요격 성공률, 정말 경이롭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천궁2가 2포대만 가 있는 거죠. 천궁2에 지금 2개 포대가 나간 게 2022년 1월에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 수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듬해인 2023년에 우리나라 LIG 넥슨의 천궁2를 또 수주 계약을 맺게 되는데 네. 그때도 한 4조가 좀 넘었어요. 또 24년에 다시 본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납기가 28년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납기를 좀 당겨달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추가로 더 구매해야겠다, 네. 주문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사일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궁2 미사일 30발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얼마나 급박했던지 네. 자국 비행기를 끌고 와서 비행기에 실어서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산 기업인 LIG 넥슨이나 우리 한국 정부에게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고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원유 거의 10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이 천궁2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원유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란이 1년치 재정을 운영하는데 1년치 재정의 약 50%를 해외 원유를 수출함으로써 재정을 충당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이 전쟁이 딱 터지니까 네. 지금은 해외 원유를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재정 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란이 좀 곤란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약 60%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데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서 북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또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도 불똥이 튀었다. 돌고 돌아 압박을 받고 있죠. 북한까지. 그렇죠. 네. 네. 추가 미사일만 좀 먼저 준 거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포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사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발사대를 실는 통제 차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더 체계가 같이 한 세트를 이룹니다. 그게 한 개의 포대라고 하죠. 네. 2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당연히 발사대와 그 다음에 미사일과
이런 것들은 다 국내 방산 기업이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 등이 참여해서 독자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납품을 해주는데 네.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포대에 구성되는 또 중요한 구성품이 네. 발사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발사 차량은 체코의 기업에 이제 발주를 넣었어요. 그래서 체코에 있는 기업이 네. 체코산 그 발사 차량을 제공하는데 미사일도 그렇고 발사대나 이런 걸 좀 빨리 달라고 이러고 하는데 체코가 생산 차질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는 지금 납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됐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아차에서 납품 차량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사막 지형을 고려한 발사 차량을 기아 자동차가 만들 수 새로 있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프로토타입, 시작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안 되죠. 시작해도 네. 늦죠. 뭐 발사대나 발사관에 뭐 미사일 등은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UAE 입장에서는 조금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교육하러 갔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려줬다. 이제 한 40여 명 정도의 LIG 넥스원 운영 요원들이 현재 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준 전시 전시 상태란 말이죠. 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현지에 미군의 무기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방산업체들이 그 자신들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판매를 할 때 운영 요원들도 같이 나가거든요. 네네. 처음에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냥 무기만 받고 바로 쓰겠어요. 근데 운영 요원들이 나갈 때 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당연히 미국도 일부 운영 요원들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미군 병력을 파병했거든요. 전쟁 때, 러우 네. 전쟁 때. 네. 그때 당시에 러시아 측에서도 미군 개입하지 마라. 음. 그리고 미군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발 딛지 못하게 하겠다.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는 지상군 파병이나 그 파견할 계획 계획 없다라고 없다. 했는데 예. 근데 사실 나갔거든요. 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유죠. 네네. 또 기술 요원들이 나갔는데 문제는 그 도입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작도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조작을 하는 걸 알려주면서 작전에서 기술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교육 목적으로. 근데 교육 목적인데 네. 작전에 투입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기술 요원들이 나가 있는데 현지에서 이걸 운영 조작하는 과정에서 당장 요격을 하고 요격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요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현지에서 우리 나가 있는 40여 명의 기술 요원들이 두바이에서 쇼핑을 하고 그 숙소에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또 유사한 상황들이 이전 전쟁에도 있었다. 지금 그러면 이 천궁2를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지금 누구누구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네. 국가들은 중동 지역 국가들인데요. 네. 최근에 천궁2의 사례로 인해서 전 세계로부터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부 유럽 국가들 쪽에서도 그래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오.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에 있는 네. 뭐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도입을 한 국가들이고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등등등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 천궁2라는 방공 미사일 체계가 얼마나 가성비가 있길래 다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가요? 네. 구독자분들도 현명한 똑똑한 소비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쵸. 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가격을 봐야죠. 그래서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가 100억 이상 합니다. 기본 포대를 구성하면. 네. 근데 이 패트리어트의 지금 팩3를 한 대 도입할 가격에 천궁2 4개 포대를 도입할 수 있다는 와. 계산이 나와요. 미사일로만 따지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당 천궁은 3발. 그러니까 압도적인 가성비만은 뭐 끝판왕이다. 근데 혹시 그러면 저희가 너무 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미국산 무기가 비싸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싸게 파는 건 아니고 그들이 비싼 거다.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당 40억 원이면 뭐 우리나라도 천궁2 미사일이 한 발당 15억 원인데 미사일 한 발당 15억 원이라는 거는 일반인 분들은 사실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무기 체계 자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일상생활에서 무기 금액 얘기하면 저도 자꾸 현실에서 자꾸 괴리감이 느껴져갖고 맞아요.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압도적인 가성비를 갖고 있는 게 천궁2.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성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작 기간도 훨씬 짧죠. 그렇죠. 우리가 납기 이행 능력에서만큼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전쟁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도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마도 미국이나 이란 양측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미국도 네. 지금 이 전쟁 개전 초기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 있고 자국의 최첨단 고가 무기가 빠르게 소진되고 소모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빠르게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안 됩니다. 미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방산 생산 기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그 것 정도의 같습니다. 여력까지는 안 될 수 네. 있다. 근데 우리는 뭐 미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재래식 무기라든가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도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생산 제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건 궁금하더라고요. 천궁이 그렇게 가성비 좋고 요격률도 너무 높고 대단한 건 진짜 너무 최고의 상황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4,40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이걸 요격하려고 이 비싼 미사일들을 소진을 한다는 게 너무 아깝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요격 드론 이야기잖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요격 드론들을 많이 사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천궁에 대한 수요 자체가 낮아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쩐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듯이 고가의 이러한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점이 있겠지만 이에 대응하는 적의 도발이나 위협은 압도적인 가성비를 내세우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네. 조기 경보 레이더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짜리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수천만 원짜리의 무인기에 타격을 받아서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돈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네.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주에 있는 사드나 주한미군의 전력 중에 뭐 패트리어트 일부 포대나 네. 지금 발사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비단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군의 전력, 그다음에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 지역 이외에 많은 미군의 전력들이 지금 중동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중동 지역에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이라크 등 이 지역에는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그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 전력들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미군이 뭐 미사일 재고도 부족하고 미군이 뭐 지금은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일견 말이 맞지만 사실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수천 발의 적의 어떤 미사일이든 무인기, 드론이든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을 때 네. 이건 미군이든 사드 체계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든 방공망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100%의 거거든요. 방패는 없죠. 그렇죠. 네. 그걸 알아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걸. 최근에는 이러한 대공방어 요격 체계를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아이언돔이 아이언빔을 사용하듯이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는 이제 다층으로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데 다층 복합 방어 체계라는 용어를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미사일로 요격하는 미사일 투발 시스템을 비롯한 레이저 등 다양한 복합 방어 체계로 대공방어를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전자, 드론 다 투입하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적도 모든 투발 수단들,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그다음에 무인기 등을 다 쏟아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수단 방법을 모든 총동원하더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옥토퍼스, P1선, 스팅, 직충돌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직충돌 그냥 가서 본인의 몸으로 맞습니다. 예, 요격을 그러니까는 해버린다. 우리가 예. 미슬 디펜스가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드론을 드론으로 요격하는 거예요. 직출돌 드론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은 모든 전투 실험의 시험장입니다. 그쵸. 할 수 있는 건 다요. 그러니까는 예초기로 드론을 맞기도 하고요. 가느다란 또 광섬유 실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화산재나 달라붙었을 때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무슨 일종의 찍찍이와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모든 걸 다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전 경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무기들을 방어 체계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네. 무기 체계의 강점 중에 하나는요. 전장의 환경이 사계절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적합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열대우림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남극에 갈 수도 있고 사막이나 네. 또는 고산지대와 같은 산악 지역이나 시베리아 정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왜냐면 우리도 네. 개마공원에서 싸울 거를 감안을 해서 무기를 개발하니까 그쵸. 앞서서 제가 천궁2 발사 차량 기아차에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막 환경에 적합한 차를 만들어보진 않아서 일단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 충분히 전투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전 세계에서도 아마 거의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 무기 체계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 이들 나라가 쓰는 나토제 규격 무기 체계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또 규격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나토는 155mm이고요. 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은 152mm 포탄을 써요. 3mm가 아니,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나네요. 규격이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네. 규격이나 무기 체계의 재원뿐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운영 조작 방식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 관련 기술 교범이나 운영 교범 그리고 작전 개념이 다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등 유럽에 나토제 무기를 주로 도입을 해서 이 무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역설계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독보적인 우리 한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 이르렀죠. 그러니까 나토제 무기, 미국 기반의 무기를 수입을 해서 그걸 다 뜯어서 재조립해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그런 선진국의 무기를 도입해서 선진국의 무기를 기반으로 무기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1990년 구소련이 붕괴하고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게 됐고 하지만 그때 구소련으로부터 우리가 차관을 제공한 걸 못 받으니까 군사 기술이나 또는 군사 무기 등으로 현물로 받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네. 불공 사업이라고 하는데 T-86 전차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수호이 전투기의 내재 기술들을 로켓 기술로부터 전차 기술 또 항공기 설계부터 뭐 이런 기술들을 과거 구소련의 지금 현 러시아제 무기의 DNA까지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이브리드형 무기가 만들어진 거죠. 전 세계 최강의 군대와 최강의 무기를 자랑하는 네. 미국과 서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 DNA와 냉전 시절 구소련도 상당한 군사 강국이었는데 군사 기술력들이 또 결합되면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독특한 무기 체계를 혼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이브리드 무기를. 그런 기술들이 우리나라 지금 자랑하는 K2 전차도 러시아제 전차 기술과 미국 등 서유럽의 전차 기술들이 차용돼 있고 우리나라의 천궁2나 그리고 현무 이 외에도 다양한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그러한 기술들이 상당 부분 녹여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저희 전차 너무 가볍다고 무시하다가 사실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 걸 오히려 따라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원조를 능가하는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벤치마킹 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미국산 무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구소련제 러시아의 기술까지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한국산 K방산의 무기체계의 DNA 자체는 이제 독보적이다. 뭐 그 말밖에 수식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있어요. LIG 넥슨이 오래전부터 미국으로부터 도입했던 나이키 호크를 도입해서 운영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토대로 우리 한국산 무기 기술을 씌워서 한국산 미사일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유지 보수하는 기술이랑 원천 기술이랑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나 아니면은 뭐 다른데 우리 무기 체계를 팔 때도 보면 원천 기술은 안 주지만 유지 보수까지는 우리가 기술을 만들어주고 가르쳐줄게까지는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았죠.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들은요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했어요. 그래서 절대 안 줬죠. 절대 안 줬다는 표현이 맞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를 개발할 때도요. 이제 기본 설계는 F-16을 기반으로 해서 락히드 마틴이 비행 설계 단계로부터 많은 부분들을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전투기에 바퀴 하나 바꾸고 볼트 너트 하나 바꾸는데도 관련된 뭐 도면이나 또는 관련 뭐 기술이나 수리 부속과 부품 부속 툴 네. 전혀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우리 K방산의 이러한 저력 성공은 1970년대로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방산업계의 기술 개발을 위해 피와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나사 하나 설계도 스스로 다 해내야 됐었던 그 맞습니다. 시절을 지나서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 걸 그들이 따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는데요. 사실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K방산의 저력이 앞으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경쟁력은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 잡아야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저는 가지 바라보지 않고 못한다. 있습니다. 혹시 바뀌었나요? 미국과 이란 간에 또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네. 변수가 생긴 거죠. 네.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방산주의 대장주라 불리는 방산 4개사.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의 흐름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방산주가 장차 10년치의 미래 가치를 다 끌어다가 거의 최고점에 다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저는 전쟁이
아주 장기화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배경에는 다 근거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그 전쟁이 다소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하겠다고 지금 벌써 저러는데, 국제법상에서의 전쟁법에서는 전쟁 종식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력 사용의 금지. 두 번째, 우호적인 인도주의적 서로 상호 간의 협상과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전을 위한 무력 사용 금지나 협상을 위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종전을 네. 선언을 하는 네, 거죠. 정치적, 예. 상징적 트럼프 스타일로 그거에 너무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이르더라도 그 여진이나 후유증은 오래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어떤 국지 도발이나 소규모의 어떤 무력 충돌 또는 어떤 일종의 테러와 유사한 그런 속성의 형태. 근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이러한 어떤 전쟁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쟁주가 테마주가 돼버렸지만, 전쟁이 좀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소강 상태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이 좀 상투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신중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견지하시는 게,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뭐 제 말을 믿고 저 사람 말 믿고 팔았는데 더 올랐어 뭐 이래서 저한테 뭐 또 이런 적은 지금 한 번도 없지 않았었나요? 하메네이 암살 같은 경우에도 AI가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AI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와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 전쟁을 해보지 않더라도 AI 수준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김정은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우리가 그걸 전자전으로 막을 수 있다. 저는 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네. 국방부 주요 실국자와 현역 장성분들이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시대랑 국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드론과 같은 장난감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냐고. 저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란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트럼프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철저한 계산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벌어보는 관점은 수주 내에, 그런데 빅딜이 될 거라고 봅니다.